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0년 12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부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부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한 시장 안정화 조치의 운영 상황 등을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5가지를 저희들이 소수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 상황, 국내외 전개 상황, 그리고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소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로 5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중개지원 대출 총 한도를 3차례에 걸쳐서 18조 원 증액한 바 있었는데 이 중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점검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특징을 과거 경제위기 당시와 비교 분석하고 향후 고용 회복 예상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 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한 물가 상승률을 시산해서 지표 물가 상승률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중 미 달러와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평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부문을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는 금리 및 신용 경로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 여수신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융 상황이 호전되면서 각 경제 주체들의 자금 사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업 부분의 경우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가계 부문도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실물 부문에서는 한국은행 거시 계량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가 GDP와 소비자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를 과거보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용 흐름을 원활화하여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 상황을 긴축시켜 실물경제를 추가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였으며 거시경제의 테일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축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량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금융 상황의 개선이 지연되었을 경우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은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금융 상황 개선이 기업 자금 사정 개선을 통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위기 시와 달리 최근에는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파급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점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확대 내용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중개 지원대출 총 한도를 18조 원 확대하였는데, 이 중 1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의 대출 취급액은 2020년 3월에서 9월 중 19.5조 원이며 동대출을 이용한 업체는 약 7만 8천여 개,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5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 취급액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 금액은 11월 말 현재 11.5조 원으로 한도의 88.1%가 소진되었습니다. 신용 등급별로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실한 기업의 대출 취급이 집중되면서 중신용 등급 비중이 62.5%로 절반을 상회하였습니다. 사업자별로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액 비중이 48.8%로 법인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인 사업자 비중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영업 규모가 작고 자금 사정의 애로가 큰 소상공인에 적극적으로 대출 취급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액 비중이 70.6%로 제조업의 약 2.5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프로그램에 따른 은행의 대출 취급액은 중소기업 대출 총증가액의 31.2%를 차지하였으며, 피해기업들은 약 21에서 129bp 정도의 금리를 경감받은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용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코로나19 충격의 경우 과거 경제 위기와 비슷하게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한 이후 저점에서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취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고용 회복 기간이 감소 기간보다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근본 충격이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시작되어 제조업과 건설업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자영업자, 상용직 등으로 고용 악화가 확산되었는데, 외환위기 시에는 대규모 기업 도산으로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모두 고용난이 발생하고, 금융위기 시에는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 시에는 기업 도산이 대량 해고로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대거 양산된 반면에 근본에는 일시 휴직자 및 구직 단념자가 큰 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채용도나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 위축 등 노동의 수요 공급 충격이 동시에 크게 발생한 점도 특징입니다. 향후 고용 회복 경로를 예상해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부문별로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위기 시에는 경기 회복 이후에는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최근 크게 증가한 일시 휴직자 그리고 실업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될 때까지 신규 채용이 축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된 점, 그리고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점 등도 고용 회복을 지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 지출 구조 변화의 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식료품, 의료, 보건용품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음식, 숙박, 여행, 항공 등 대면 서비스업 관련 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 관련 복지 정책에 따라 관련 소비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출 목적별 가중치를 조정해 본 결과 식료품, 보건, 주거, 통신 등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음식, 숙박, 교통, 오락문화, 교육 등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구조의 변화가 뚜렷한 3월에서 6월을 기준으로 지출 목적별 가중치 변화와 물가 상승률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식료품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높아진 반면에 지출 비중이 감소한 음식, 숙박, 여행, 항공, 교육 등은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품보다는 서비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산한 물가 상승률은 실제 지표 물가 상승률을 0.2에서 0.6%포인트 정도 상회하였습니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감안한 물가 상승률이 지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표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과는 달리 일반인의 물가 인식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소비지출 구조 변화에 따른 체감 물가 상승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달러 약세 지속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미달러화 가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급등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달러화 약세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미 연준의 대규모 자산 매입 등으로 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통화량 증가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 미달러 자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미달러 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유로 지역 등과의 금리 차를 크게 축소시키고 저금리 장기화 기대를 형성한 점도 미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재정 적자 규모 확대도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금년 중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주요 선진국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글로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월 이후 급증세로 반전되면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정대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달러화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논의 등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주요국의 통화 재정 정책 방향이라든지 미국 신정부의 대외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 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지앞에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질문입니다. 과거 위기 시의 고용회복 경로를 보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보다 회복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비대칭적인 회복 패턴을 보인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고용회복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회복 기간이 1년 그리고 6개월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좀 이따 조사국의 고용분석팀장이 좀 보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겠는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고용 회복 패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게 이 분석에서 본 게 패턴이 이제 회복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되는 그런 그 기간에 비해서 회복이 상당히 좀 느리다라는 그 비대칭적인 그런 회복 패턴은 과거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 하고 비슷하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본 거고요. 그때보다 더 오래 걸릴지
짧게 걸릴지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패턴이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나 정도라든지 또 백신의 상용화의 시기라든지 또 정도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고용 감소의 어떤 고용 부진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시 휴직자가 많이 증가했다. 그런 부분을 좀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직을 우선 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단계에서도 과거 위기와 비슷한 패턴이면서 비대칭적이지만 하여튼 좀 상당히 좀 느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만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분석팀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질문입니다. 미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출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해 우리 무역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변수 요소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달러 약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달러화 약세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 우리 무역 수지 악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환율이 수출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 하면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었다, 축소됐다.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인이 뭐냐면 이제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옛날보다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고 또 생산 시설이 해외 이전된 그런 부분들이 옛날보다 많아졌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수출이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 이외에도 글로벌 수요라든지 국제 교역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전개 양상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환율만의 어떤 그 영향이 과거만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물 경제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과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단기적으로는 미 달러와 가치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그런 논의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책 당국이 이제 더군다나 원화 환율 넘어서 미 달러화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망을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율이 금융 외환 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이제 시장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위험 수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제 당분간 뭐 주택시장으로 이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은 상회하는 그런 증가세를 뭐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충격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으로 이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가계부채의 어떤 분포 이런 거에 비춰볼 때 단기적으로 어떤 부실화가 크게 현재화될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에 큰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예, 뭐 사소한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화정책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주요 고려 사항으로 5가지 언급했다 돼 있는데 4가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